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에 좀 특강을 맡게 된 주식회사 위원호수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서치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좀 맡게 될 특강의 주제는 빌딩 투자의 바이블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왜 빌딩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고 매입 프로세스를 한번 계획해보는 거를 일강으로 좀 잡았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주식회사 위원수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 핵심 상권에 있는 빌딩을 매매, 중개, 투자 자문, 그리고 PM 역할을 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활동하다가 2023년도에 위원업소를 창업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고액 자산가분들부터 기업들 사오, 그리고 투자용 빌딩 투자 전문 중개 및 자문을 좀 하고 있고요.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 다양한 회사들이 좀 있죠. 코스메틱이라든지 코스피, 코스타, 상장사 분들한테 사옥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밸류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제가 좀 PM 역할을 좀 도와드리면서 중개 및 투자 자문을 좀 하고 있고요. 금융기관하고도 코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투자자문센터하고도 일을 하고 있고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VIP 투자자문센터하고도 같이 MOU를 맺어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빌딩에 대한 목적지를 건물에 매입을 하고 나서 밸류업을 하거나 리모델링 한 다음에 추구 전략까지 조금 짜드리는 투자 자문을 하고 있는 원스톱 투자 자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회사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강의 주제인 빌딩 투자를 왜 하는 건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빌딩 투자를 한다는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보통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향이 있죠. 여기 보이는 첫 번째는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요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현재 시점을 떠나서 앞으로 왜 계속적으로 빌딩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자산가들이나 회사들의 입장을 한번 돌이켜보고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고 어떻게 매입 프로세스를 잡아야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왜 빌딩을 좀 사야만 할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월급에 자본소득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허름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매각한 뒤에 시세 차익을 얻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모든 건물주들의 어떠한 그 희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각 중에 고정적인 임대료만 받고 은퇴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도 들 수도 있죠. 다양한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있지만 결국은 빌딩 투자뿐만 아니고 모든 다양한 투자에서는 안정적인 투자 운영을 통해서 나의 시드머니를 조금 더 벌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하나의 수단이 빌딩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최근에 아파트 기사를 좀 올라와 있는 거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저 허름한 아파트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구축 아파트 중에서 가장 비싼 압구정 현대아파트인데요. 압구정 3구역이 전용 30평 정도가 되는 게 64억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평당 2억 정도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주택 규제가 나오고 있는데도 주담대 막아도 소용없다. 압구정 신고가가 115억으로 전액 현금을 보러 매수했다는 다양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정부가 한번 바뀌고 나서 정말 많은 주택 규제가 좀 발생이 됐죠. 그래서 대출 비중이 정말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주담대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서울권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을 하려면 최대 대출이 한 6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봤던 기사 내용이 의거한다면 50억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야 된다고 하면 현금이 44억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진입의 장벽이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시장을 정말 많은 규제로 인해서 좀 실질적으로 투자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가 계속적으로 규제가 좀 일어나다 보니까 투자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대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빌딩 투자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습니다. 이걸 보다 보면 예전이 많이 떠오르죠. 저희가 코비드 시절 때 저금리였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도 아파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풍선 효과로 인해서 빌딩 투자로 자금이 많이 유입됐던 경험이 한번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을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빌딩 투자가 요새는 오히려 좀 효율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빌딩 투자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빌딩 투자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현금으로 사는 특수한 케이스도 있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지렛대를 이용해서 은행에 비용을 차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마켓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금리가 계속적으로 좀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록을 봤더니 저희가 보통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는 금통위 위원회 6명이서 좀 결정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동결을 계속 시사를 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인하를 시사를 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내년에 금리가 한 차례 더 인하가 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빌딩 시장에 좀 호재 같은 그 기사를 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택 규제가 묶이고 나서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하 사이클로 좀 도입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빌딩 시장에 대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갔고 성수동도 평당 4억이 넘었다고 하고요. 지난해 전국 상업용 빌딩 거래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11%가 정도 증가가 됐고 100억이 넘는 빌딩은 50%가 무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빌딩 투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리고 금리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거고 금리 인하는 곧 거래량 증가로 일어나고 거래량 증가는 곧 가격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택 시장에서 빌딩 시장으로 넘어오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질적으로 빌딩 투자를 할 때는 다양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주되게 봐야 될 장점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하면 일단은 그 빌딩을 매입하고 나서는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건물을 보유함으로써 운영 수익이 발생되죠. 저희가 항상 기대하고 있는 임대료가 꾸준히 들어온다는 게 좋은 자산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처들이 있지만 자산을 낳는 즉 운영 수익이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자산은 거의 빌딩 투자가 가장 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보유함으로써 고정적인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고 임대료를 계속적으로 받다가 나중에 건물을 매각한다고 하면 처분 수익이 생기겠죠. 처분 수익은 곧 시세 차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져갈 수가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레버리지 효율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죠. 반면에 빌딩 투자를 할 때는 레버리지가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80%까지도 우리가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더 투자에 대한 효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130억짜리 건물을 매입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00억을 저희가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2%를 저희가 낸다고 가정하면 130억 건물은 임대료가 3%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130억의 건물을 매입을 해서 3%에 대한 임대료를 계속 받겠죠. 그리고 나서 100억을 대출받았던 이자를 2%를 갚고 나면 고정적인 현금이 생기고요. 내가 130억 정도의 건물을 매입했지만 실제로 제 돈은 3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고 플러스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생기고 이자를 내고 나서도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보유를 한 뒤에 건물을 매각하게 된다고 하면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게 이 빌딩 투자의 아주 좋은 아주 강력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딩 매입 프로세스를 한번 알아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 에쿼티 확보가 당연하죠. 일단 돈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의 돈을 모으고 나서 매입 목적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고정적으로 임대료만 높은 건물을 매입할 건지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내가 건물을 좀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을 매각을 해서 나는 운영 수익보다는 처분 소득을 좀 원하는 걸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나는 건물을 사는 이유가 나의 회사에 대한 사옥을 사기 위해서인 걸 수도 있어 라는 걸로 세 가지 타입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좀 추구하는지 먼저 알아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입 설정을 좀 해야죠. 매입 주체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개인으로 매입을 할 건지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으로 설립할 건지를 좀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자본에 맞춰서 나의 알맞은 최대 검토 금액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천 물건지를 보고요. 관심 물건에 적절성 검토를 해서 인근의 거래 시세도 분석을 해야 되고 내 건물에 적정한 임대료로 받고 있는 건지 낮게 받고 있는 건지 적정하게 받고 있는 건지도 판단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경쟁력도 분석을 해야 되고 등기부등본상 안에 권리분석도 정확하게 첨예하게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 건물을 가지고 저희가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감정가도 받아야 되고 대출도 받아야 되니까 이런 거를 대출 조건을 좀 비교를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딜 클로징이라고 하죠.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저희가 잔금 지불하고 건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건물의 사후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는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해야겠죠.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어떻게 보유를 하고 나중에 어떻게 매각할 것인지에 대한 재매각 플랜을 나중에는 실현을 시켜서 그 나중에 재매각이 된다고 하면 내가 애당초 모았던 에쿼티와 플러스 처분소득을 합쳐서 상급지에 다시 한번 롤링을 하는 재투자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빌딩의 매입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와는 다르게 빌딩은 레버리지 효율이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례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대출의 한 70% 정도를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자기 자본이 70%라고 하면 한 30%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많은 고객분들이나 많은 회사들이 건물을 매입할 때는 최소한의 레버리지를 한 30%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우리가 500억 정도의 건물을 매입한다고 하면 보증금이 있을 거고 임대료가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연소득은 이 정도가 발생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자금은 70% 정도의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대출 원금은 300억 정도가 되는 거고 보증금을 차감한다고 하면 실제 투자금은 17억 8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만약에 500억대가 아니고 우리가 50억이라는 가정하에 70% 정도의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고 하면 똑같이 17억 정도의 투자 자금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대출을 받고 예상 금리 이자가 한 4% 기준이라고 보면 실제로 나오는 게 내가 500억짜리 건물을 매입했지만 실제 필요 자금은 170억 정도로 건물을 매입을 했고 이자를 내고 난 뒤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순 수익률은 3.37%다 라고 저희가 좀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아까는 70%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격적인 분들은 80%를 대출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80%를 대출 받는다는 게 되게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대출을 80% 정도를 받는다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자를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할 거잖아요.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이라는 거는 건물에 나오는 임대료이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보증금 뭐 다 포함해서 만약에 우리가 80%를 정도 받는다고 하면 실제 투자금은 한 120억 정도, 우리가 50억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12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빌딩 투자를 할 때는 다양한 레버리지를 나의 상황과 내가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에 맞게끔 사용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아까 매입 프로세스에서 맞춰서 빌딩 매입의 어떠한 타입을 좀 정해야겠죠. 근데 그 전에 지역부터 설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건물 중에 많이 보는 건물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좀 특징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역세권에 있는 건물이죠. 역세권은 아무래도 아주 유동인구가 많고 빠른 상권이 많이 교체가 돼요. 그래서 역추구 앞에 우리 역추구 앞에 뭐 어디서 만나라고 하면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 임차사 분들이 정말 다양한 풍부한 그 유동인구 때문에 높은 임대료를 주고 들어오기도 해서 역세권에 있는 건물을 선호할 수도 있고요. 먹자상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먹자상권은 회전율도 되게 중요하고 그 임차사가 팔고 있는, 그러니까 식당에서 팔고 있는 객단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객단가가 높으면 고급 상권으로 불리워질 거고 객단가가 많이 낮다면 뭐 동네 상권 혹은 저렴한 상권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객단가에 의거해서 임대료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게 먹자 상권은 이런 점 좀 유예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대학가 상권이 있죠. 우리가 대학가 상권이라고 하면 뭐 신촌, 이대, 뭐 건대 다양한 여러 가지 대학가 상권이 있는데 이 젊은 층들이 거의 다 젊은 층들이 거의 다 소비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가격적인 민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가 상권은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은 객단가보다는 낮은 객단가를 선호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임대료에 반영이 되고 그 임대료가 투자 가치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상권들에도 특장점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뭐 강남이라든지 뭐 마곡 이런 쪽을 보면 오피스 상권이 좀 주지어 있어요. 이 오피스 상권은 사무실 수요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대기업 수요가 있는 건지, 대기업이 어느 정도 인프라를 좀 펼쳤는지, 그리고 점심이나 퇴근길에 어디에 조금 먹자 상권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항아리 상권은 저희 아파트가 만약에 대단지라고 하면 대단지에 살고 있는 바로 근접한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항아리 상권의 가장 큰 장점은 주변에 이미 어느 정도의 수요층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항아리 상권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임대료나 고정적인 수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반대로 나중에 건물을 매각한다고 하면 처분 소득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만 보고 들어와야 된다는 게 장점 아닌 단점 중에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마지막으로는 요새 2024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핫한 상권으로 불리고 있는 트렌드 상권이죠. 트렌드 상권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성수동, 연무장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남동, 그 다음에 압구정 로데오처럼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들이 들어오다 보면 MZ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아무래도 MZ 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감성적인 소비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반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거나 나이가 좀 연로하신 분들이 좀 이해를 못하겠지만 현재 가장 핫한 상권들은 트렌드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여러 가지 6개 정도 상권 중에 내가 어떠한 지역으로 매입을 해야 될 건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요새 빌딩 투자를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상권은 어디가 있으라고 하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포권이죠. 마포라고 하면 홍대, 상수, 연남, 망원동 쪽이 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상권의 특징은 젊은 상권이고 공실 리스크가 조금 더 비교적 낮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송동권. 송동권은 말 그대로 성수동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성수동이 근 10년 동안 정말 수십 배가 상승했죠.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의 인프라가 들어오고 다양한 팝업스토어들이라든지 다양한 플래그십 스토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상권의 특징이 정말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강하고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고 10대, 20대, 30대 할 거 없이 외국인들부터 다양한 연령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송동권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투비 용산이죠. 용산은 아무래도 오래전부터 부자 동네였고 핵심 상권은 한남동이 가장 핵심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투자 성향 자체는 개발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권의 특징은 객단가도 상당히 높고 고급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용산권으로도 정말 많은 투자 수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강남입니다. 강남은 사실 논할 것도 없이 누구나 원하고 있는 워너비 상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서 강남 쪽에 있는 상권은 신사, 노년, 청담, 역삼처럼 투자 성향이 수익형, 개발형, 사옥형 완벽하게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이면 열 다 검토를 하실 때는 강남권을 최우선순위로 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이 4가지 상권이 가장 대표적인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핵심 상권이라고 하면 성수동이 가장 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보이는 사진이 제가 얼마 전 현장을 가서 직접 찍었던 사진들인데요. 이게 다 임차사들이 직접적으로 다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 파워스토어나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올 수 파워스토어나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온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가운데 있는 사진은 최근에 저희가 피지컬 아시아가 정말 상당히 유행했었죠. 그런데 피지컬 아시아라는 이 방송 홍보하기 위해서 한 300평 정도 되는 건물을 전부 다 벽면으로 광고를 만들어서 파워스토어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성수동 연무장길 같은 경우에는 한 평당 임대료가 300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럼 10평이라는 말은 거의 월 임대료가 3천만 원이라는 꼴이죠. 그만큼 정말 많은 유동인구가 오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가장 대두되는 상권은 한남동입니다. 한남동은 정말 여러 해 동안 계속적으로 거듭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권 중에 하나인데
한남동은 고급적인 상권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똑같이 여기도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오지만 고급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 구찌라든지 뭐 이탈리아 브랜드, 해외 브랜드들 다양한 상권들의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MZ 세대들이 정말 많이 찾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딩을 매입을 할 때는 뭐 레버리지 효율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주요 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개 중에서 나의 타입에 맞는 지역이 좀 어디에 있을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이 건물을 매각한다고 하면 환금성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환금성이 고려가 됐다고 하면 그 이전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나의 현금 흐름에 맞게 혹은 이 건물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에 맞게 어느 정도 대출이 일으켜야 되는지 판단을 하고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스타그래머블은 말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뭔가 올릴 만한 어떤 플레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왜 대두가 되냐면 이전에 저희가 그 명품 소비량이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40대, 50대가 1등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MZ 세대들, 그러니까 10대부터 20대, 30대 초반까지 이 젊은 세대들이 명품 소비량이 1등이에요. 그만큼 소비력이 아주 탄탄한 세대들이 지금은 MZ 세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 놀러 갈 때는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정말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거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핫플레이스가 많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요새 MZ 세대들은 인스타그램 어블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SNS 찍어서 올릴 만한 공간 혹은 맛집 뭐 혹은 다양한 브랜드들 그런 쪽으로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상권이 많이 변화하고 이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집가가 상승한다는 걸 상권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투자에 대해서 정말 많이 도움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거는 뭐 디올 성수고요. 성수입니다. 디올 성수고 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젠틀몬스터 사옥이고 다양한 플래그 스토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의미해서 지금은 SNS와 빌딩 투자가 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부는 우리가 빌딩 투자를 왜 해야 되는 건지 매입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빌딩 매입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우리가 빌딩 매입 투자를 할 때 매입 목적, 매입 주체를 어떤 거로 설정을 좀 해야 되고 투자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